2008년 3월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브리핑실에서 한 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이 내연녀 김현숙 씨와 그녀의 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되었으나 본인 역시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브리핑실을 가득 메운 기자들 사이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스포츠면이 아니라 사회면 톱을 장식한 그 이름, 이호성. 한국 시리즈 우승의 주역이었던 남자가 네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었다니 대한민국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공포는 범인이 누구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그토록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는지 그 과정이 소름 끼칠 만큼 조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의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호성. 1967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광주로 이주한 그는 일찍부터 야구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죠. 광주 서석초등학교, 광주 충장중학교를 거쳐 광주 제1고등학교 야구부에 입부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 대학 야구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연세대학교 진학에 성공했죠. 대학 야구부에서도 주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에 선발될 만큼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그를 성실하고 묵묵한 선수로 기억했죠. 평소에는 내성적이지만 그라운드에 서기만 하면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타입이었습니다. 내가 1990년 24살의 이호성은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했습니다. 당시 해태 타이거즈는 한국 프로야구의 최강자였죠. 광주를 연고지로 둔 이 팀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빛나는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이호성은 입단하자마자 주전 외야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묵직한 장타력과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터뜨리는 홈런은 광주 팬들에게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해태 타이거즈가 네 차례나 한국 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동안 이호성은 늘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1996년 한국 시리즈사 차전에서 터뜨린 이 점 홈런은 지금도 올드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죠. 광주 무등경기장이 환호로 들끓었던 그 순간, 이호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호성의 등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그를 자랑스러운 우리의 별이라고 불렀죠. 스포츠 매체에서는 해태 전성기의 핵심 타자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호성 본인도 그런 명성과 인기에 익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90년대 한국 프로야구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해태 타이거즈라는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시절 해태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던 선수들은 광주 시민들에게 단순한 운동선수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지역의 자존심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호성은 그 전설적인 라인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3월 이후 이호성이라는 이름은 해태 타이거즈의 영광스러운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팀에서 뛰었던 동료 선수들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도 이호성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야구계에서 그의 이름은 철저하게 지워졌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의 미래에 들이올 참혹한 어둠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태 타이거즈의 영광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1999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해태그룹이 프로야구단을 기아자동차에 매각했죠. 해태 타이거즈는 KIA 타이거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팀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이호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1년 K타이거즈에서 플레잉 코치로 전환한 이호성은 1년 만에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34살이었죠. 선수 생활 12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구 외에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에게 은퇴란 삶의 방향을 통째로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 훈련으로 시작해 경기로 마무리되던 규칙적인 생활이 사라졌습니다. 환호와 조명이 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막막한 공허함뿐이었죠. 은퇴 후 이호성은 고향 광주에서 예식장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야구 스타라는 인지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호성 본인의 이름을 내건 예식장은 광주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연매출 70억에서 80억 원까지 올리며 성공한 사업가로 화려하게 변신하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호성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며 축하했죠. 언론에서도 야구를 넘어선 새로운 성공 스토리라며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이미 위험한 징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호성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업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에 이어 게임장 사업에 손을 뻗었죠.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상 경마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실패가 반복될수록 이호성은 더 큰 판돈에 모든 것을 거는 도박 같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순천에서 화상 경마장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었죠. 한때 광주의 영웅이었던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소 중지된 사건만 총 7건에 달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해 다니면서도 이호성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곧 큰 사업이 성사된다며 허풍을 떨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호성의 사생활도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했죠. 겉으로는 여전히 프로야구 출신의 품위 있는 사업가처럼 행동했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이 여자 저 여자를 오가는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이호성의 사생활에 대해 양다리를 넘어 세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국가대표까지 지낸 스포츠맨의 도덕적 추락은 자체로 충격적이었죠. 결국 이호성에게 남은 것은 2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이었습니다. 270억 원이라면 일반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한국 시리즈 우승의 주역에서 전과자로, 연매출 80억 원의 사업가에서 파산 상태의 채무자로, 그의 추락에는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은 이제 외면하기에 바빴죠. 이호성은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호성 곁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김현숙 씨, 당시 47살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창전동 금호 아파트에서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죠. 큰딸 선아 씨는 22살의 대학생으로 뮤지컬 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 밝고 활발한 청년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19살, 막내 딸은 겨우 13살이었습니다. 김 씨의 이혼한 전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기에 김 씨 혼자서 새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서울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분이었습니다. 친척들은 그녀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넉넉하고 주변을 잘 챙기는 따뜻한 성품이었죠. 무엇보다 딸 셋을 세상 누구보다 아끼는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횟집에서 일하며 큰딸 선아 씨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선아 씨가 언젠가 뮤지컬 무대에 서는 그날을 함께 꿈꾸며 살아온 것입니다. 둘째 딸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13살 막내딸은 중학교에 다니며 또래 아이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선아 씨는 뮤지컬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면 동생들에게 배운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고 합니다. 막내딸은 언니의 노래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둘째 딸은 동생과 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김 씨는 딸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주변에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2008년 2월 18일을 기점으로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뭐니? 김 씨는 2호선과의 재혼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영웅이었던 남자, 지금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에게 이호성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호성에게 김 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자금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호성은 김 씨 외에도 참호 씨라는 또 다른 내연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이 이 사건을 더욱 참담한 비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15일, 김현숙 씨가 갑작스럽게 5개 은행에 분산 예치해두었던 전세자금 1억 7천만 원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죠. 왜 갑자기 이 큰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꺼냈는지, 누가 그녀를 설득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호성이 사업 투자나 부동산 거래 같은 그럴듯한 명목을 들어 현금 인출을 종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흘 뒤인 2월 18일, 이날이 네 모녀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날 오전 김 씨는 은행 5곳을 순서대로 돌며 1억 7천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은행 CCTV에는 김 씨가 돈다발이 든 가방을 안고 나와 흰색 르노 삼성 SMO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죠. 운전석에는 2호성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원들은 큰 금액을 한 번에 현금으로 찾는 김 씨에게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은행 방문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김 씨가 살던 금호아파트 주차장에 김 씨의 승용차가 주차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주차한 사람은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성이었죠.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둘째 딸과 셋째 딸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간식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은 그날 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호성은 아파트 안에서 김현숙 씨와 두 어린 딸을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세 사람의 사인은 모두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목을 조른 것이었죠. 운동선수 출신의 거구였던 이호성에게 무방비 상태의 여성과 소녀들을 제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13살 막내딸은 그 순간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숨이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19살 둘째 딸은 어머니와 동생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딸 선아 씨였죠. 선아 씨는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서울 시내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호성은 이미 숨을 거둔 김 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인 것처럼 위장하여 종로구의 한 장소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22살의 선아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엄마가 부르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어쩌면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서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호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온 선아 씨를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국과수에 따르면 선아 씨의 두개골에는 구멍이 날 정도로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라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죠. 22살 뮤지컬 무대를 꿈꾸던 젊은 여성의 마지막이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 대신 어둠 속에서 둔기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4번의 살인. 이호성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여성과 그 여성이 온 힘을 다해 키워온 3딸, 가장 어린 아이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각각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호성은 한 사람을 살해하고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기까지의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책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그런 감정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호성이 세상을 떠나면서 영원히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이호성의 행동은 소름 끼칠 만큼 침착했습니다. 아파트 CCTV에는 한 남성이 밤새 5차례에 걸쳐 대형 여행 가방과 이불보에 감싼 무언가를 카트에 실어 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과 아파트를 오가는 그의 발걸음에 어떠한 동요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삿짐을 나르듯 네 사람의 시신을 트렁크에 차곡차곡 실었던 것이었죠. 2월 19일 새벽, 이호성은 서울에서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청곡리의 교회 공동묘지 야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이호성의 돌아가신 아버지 묘가 있었죠. 고속도로 판독기에는 광주에서 장성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이 정확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 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대의 승용차. 그 트렁크 안에는 차갑게 식어가는 네 사람의 시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화순에 도착한 이호성은 현지 인부 3명을 고용했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깊은 구덩이를 파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죠. 일당을 받은 인부들은 의심 없이 묘지 옆에 깊은 구멍을 팠습니다.
이호성은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떠난 뒤 그 구덩이에 검은색 대형 가방 3개를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네 모녀의 시신이 비닐에 쌓인 채 담겨 있었죠. 그리고 위에 80kg짜리 커다란 바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누군가 파헤치더라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호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 씨의 휴대전화로 횟집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내용이었죠. 김 씨가 직접 보낸 것처럼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사장님이 휴가를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딸들의 학교 친구들도, 이웃 주민들도, 세상 누구도 네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이호성은 빼앗은 돈을 분산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이틀 후 광주의 대형마트에서 지인에게 5천만 원을 건네며 법인 통장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죠. 3월 8일에도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맡기며 1,000만 원은 빚을 갚고 4천만 원은 내연녀 차 씨에게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람의 목숨값으로 빼앗은 돈의 일부를 다른 여자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1억 7천만 원 중 1억 원의 행방은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7천만 원은 끝내 추적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김 씨의 가족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오빠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딸들에게 연락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월 26일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김 씨의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당시 경찰의 반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깨진 유리 조각과 의심스러운 얼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여행을 간 것 아니냐며 넘겼다고 합니다. 성인 여성의 실종 신고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었죠. 특히 김 씨의 오빠는 동생이 여행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아이들 학교도 있는데 갑자기 가족 전체가 연락이 끊길 리 없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좀 더 기다려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초동 수사의 실패는 이후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경찰이 첫 번째 신고에서 아파트 내부를 면밀히 조사했다면, CCTV를 즉각 확인했다면 이호성을 더 빨리 추적하여 생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결국 사건의 미스터리를 영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월 3일 김 씨의 오빠가 두 번째 실종 신고를 넣고 나서야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형사들이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실종 당일 밤 한 남성이 5차례에 걸쳐 대형 가방을 옮기는 영상이 확인되었죠. 영상 속 남성은 카트를 이용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그렇게 많은 짐을 나르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직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은 이호성이라는 남자와 김 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려왔죠. CCTV 속 남성의 체격과 걸음걸이를 분석한 결과 이호성으로 특정되었습니다. 큰딸 선아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2월 19일 화순에서 잡힌 점, 호남 고속도로 판독기에 이호성의 차량이 찍힌 점, 은행 CCTV에서 이호성과 김 씨가 함께 있었던 점, 그리고 사건 직후 지인에게 거액의 출처불명 현금을 건넨 정황까지 모든 증거의 화살이 이호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호성의 행적을 역추적했습니다. 이호성은 사건 이후에도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인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의 침착함은 수사관들조차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4명의 생명을 앗아놓고
20일 넘게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심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3월 10일, 경찰은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현상금 300만 원이 걸렸죠. 전직 프로야구 스타가 살인 용의자란 뉴스가 모든 방송사에 속보로 나갔습니다.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공개 수배가 나간 지 불과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후 3시 8분, 반포대교 남단에서 400m 떨어진 한강에서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떠올랐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 이호성이었습니다. 사인은 익사, 수배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한강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되었죠. 공개 수배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언론에서 이호성의 이름이 보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호성은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30한 시간은 내연녀 차씨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시내 여러 곳을 이동하며 시간을 보냈고 이호성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차씨만이 알고 있습니다. 차씨는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시신을 이송한 요원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호성의 얼굴은 마치 한이 맺힌 듯 끔찍하게 무서운 표정이었다고요. 그날 밤 11시 결정적 제보가 화순에서 들어왔습니다. 인부들이 경찰에 연락한 것이었죠. 이호성으로 보이는 남성의 의뢰로 공동묘지에 구덩이를 팠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화순군 동면 청국리로 출동했습니다. 깜깜한 야산을 조명으로 비추며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곳에서 커다란 검은색 가방 3개가 나타났습니다. CCTV 속 그 가방이었죠. 위에는 80kg짜리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열자 비닐에 쌓인 채 차갑게 식은 네 모녀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의 형사들조차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신들은 하나같이 잔혹하게 살해된 상태였죠. 특히 큰딸 선아 씨는 둥기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당해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범행일인 2월 18일부터 발견 시점인 3월 10일까지 네 모녀는 약 20일 동안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20일간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결석 처리가 되었고 횟집에서는 사장님이 여행을 갔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부재를 진심으로 의심한 것은 오직 김 씨의 오빠뿐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러 왔을 때 야산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가득 메웠습니다. 이호성의 장례식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름도 영정사진도 조문객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죠. 한 관계자가 남긴 말이 모든 것을 대변했습니다. 꽃 같은 아이들을 죽인 사람 앞에 놓아줄 꽃이 있겠느냐고요. 이 사건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들이야말로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닌 한국 범죄 역사에 길이 남을 미스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동기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270억 원이라는 빚을 진 사람이 1억 7천만 원을 위해 4명이나 살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빚의 규모에 비하면 1억 7천만 원은 새 발의 피에 불과했죠. 경찰도 이 부분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표했습니다. 혹시 돈이 아닌 다른 동기가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김 씨가 이호성의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아닌지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호성이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이호성의 이전 범행 의혹입니다. 이호성의 동업자였던 30대 조모 씨가 2005년 8월 광주의 한 호텔에서 이호성을 만난 뒤 완전히 행방이 묘연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조 씨가 빈 문제로 잠적하거나 범죄 조직에 의해 해를 입은 것으로 결론지었죠. 하지만 이호성 사건이 터진 후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이호성이 이미 사망한 뒤라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호성이 조 씨를 먼저 살해했다면 이미 살인의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네 모녀를 살해한 것이 됩니다. 한 번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두 번째는 더 쉽게 저지른다는 범죄 심리학적 분석이 더욱 섬뜩하게 다가오는 대목이었죠. 셋째, 이호성이 자살 직전까지 약 31시간 동안 함께 행동했던 또 다른 내연녀 차모 씨의 존재입니다. 차 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그 31시간의 전모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이호성이 범행에 대해 어떤 암시를 했는지, 차 씨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넷째, 아파트 주차장 CCTV에 찍힌 남성의 정체입니다. 김 씨의 승용차를 주차한 남성의 체격이 이호성과 달라 보인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호성이 맞다고 발표했지만 제3의 공범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죠. 이 역시 이호성의 죽음으로 인해 확인 불가능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섯째, 이호성이 범행 전에 보여준 계획성의 수준입니다. 은행 업무 처리부터 시신 운반, 암매장 장소 선정, 인부 고용,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장 문자까지 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이호성이 사전에 범행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는지, 김 씨에게 현금 인출을 종용한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죠. 이호성은 어떤 진술도 유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진실은 한강 물속에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를 발표하기 전에 일부 언론이 이호성의 실명과 용의자 사실을 먼저 보도해버린 것입니다. 이호성이 이 보도를 접하고 수배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한 뒤 한강으로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 언론이 경찰의 검거 작전이 완료될 때까지 보도를 자제했더라면 이호성을 생포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취재 경쟁에 눈이 먼 나머지 피해자 가족들이 진실을 알 권리마저 빼앗아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언론 양쪽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긴 대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네 모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던 횟집의 단골 손님들은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선아 씨가 다니던 대학의 뮤지컬학과 동기들은 졸업 공연에서 빈 의자 하나를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선아 씨가 앉아야 할 자리, 선아 씨가 서야 할 무대였습니다. 13살 막내딸이 다니던 중학교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죠. 같은 반 친구들은 한동안 빈 책상을 쳐다보며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가족의 소멸이 남긴 파장은 그들과 조금이라도 인연이 닿았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러도 완전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방송에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었을 때도 시청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뜨거웠죠. 세월이 흘러도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관계 속에 얼마나 위험한 거짓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사회적 명성이 인간의 본질과 얼마나 무관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영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증명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4회 우승의 영웅,
연매출 80억 원의 사업가, 그리고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 이호성이라는 이름에는 인간의 영광과 추락, 탐욕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야구장에 뜨거운 환호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인생이 한강의 차가운 물속에서 끝났습니다. 김현숙 씨의 친척은 말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머니였다고요. 하지만 그 따뜻한 가족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가정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죠.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김 씨의 오빠가 처음 실종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미 네 모녀는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최소한 이호성을 더 빨리 검거하여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호성이 자살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그랬다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수많은 의문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유명인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경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은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호성 사건은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영웅이라는 타이틀 뒤에 270억 원의 빚과 여러 건의 사기전과 그리고 4명을 살해할 수 있는 잔혹함이 숨어 있었죠. SBS의 범죄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이 다루어졌을 때 수많은 시청자들이 분노와 슬픔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큰딸 선아 씨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아무 의심 없이 달려갔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부르니까 간 것뿐인데 그것이 죽음의 함정이었다는 잔인한 현실 말입니다. 13살 막내딸의 존재도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죠. 중학교에 다니던 아직 세상을 다 보지도 못한 어린 소녀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8년 봄, 화순의 야산에서 봄꽃이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꽃잎 아래 차가운 땅 속에는 뮤지컬 무대를 꿈꾸던 22살 여대생과 2 동생, 그리고 3 아이를 홀로 키워온 한 어머니가 말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호성의 장례식에 놓아줄 꽃은 없다고. 하지만 네 모녀의 무덤 위에는 이 세상에 모든 꽃을 놓아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